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명나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한족이 다시 중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 한족들이 다시 세운 나라를 우리는 명나라라고 지칭하죠. 어떤 방향으로 이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명나라의 전체적인 건국과 발전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명나라의 건국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는 원나라 말기 홍군적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자였던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게 되죠. 홍군장의 반란을 일으켰던 주원장은 몽골족을 중국 대륙에서 몰아나게 되고요.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은 명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건국의 주체 주원장 이름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 주원장이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특히 나라를 처음 세웠던 황제를 우리는 태조라고 부르죠. 주원장과 태조 같은 말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수도는 금능, 지금의 난징 지역이에요. 금능 지역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건국해 나갔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이 명나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명나라의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패권을 다시 찾아왔던 한족인 이 주원장이 실시했던 정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원장을 우리 교재에서는 홍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원장, 홍무제, 태조, 그 어떻게 불러도 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 명칭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우리는 홍무제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랫동안 중국은 한족이 차지했다가 누구에게? 몽골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네요. 주인이 잠시 비운 사이에 도둑들이 나라를 통치하다가요. 주인이 다시 돌아오니 제도가 모두 다 엉망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한족의 고유한 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몽골족의 제도만이 남아있네요. 홍무제는 이것을 다시 시정하기 위해서 몽골족의 풍습을 없애고 한족의 문화를 부흥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한답니다. 즉, 홍무제의 가장 중요한 그 업적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몽골의 풍습을 금지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족의 문화는 과거제 아닌가요? 그래서 과거제를 다시 부활시키고요. 이 과정에서 황제 통치제제를 강화시키기도 하죠.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적 이념은 바로 유학이랍니다. 그런데 이 몽골족은 유학을 굉장히 경시하면서 물론 성리학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유학을 그렇게 나라의 근본으로 삼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를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향촌 곳곳마다 6가지의 유교의 원칙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삶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유교라고 표현합니다. 6가지의 유교의 원리를 제정하고 반포하면서 백성들의 유교적인 인물들로 변화시키고 교화시키려는 노력이 홍무제 때 진행이 되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족의 문화 부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의 재정을 강화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해 나가는데요. 자, 먼저 국가의 재정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죠. 토지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지 그 토지 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도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무제는 토지 대장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는 호적 대장을 정리하면서 국가 재정 강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로 시행했던 제도는요. 바로 이갑제라는 제도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 별표를 하나 치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갑제라는 것은 마을 하나를 110집으로 묶습니다. 110집으로 묶는데요.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110집이 묶이고요. 이 중에 부잣집 10집을 이장집이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110집 중에서 10집이 이장집이니 몇 집이 남았나요? 100집이 남았죠.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백성들의 10개의 집은요. 부호라고 해가지고요. 이 10집의 이장이 100집을 다스리는 제도가 바로 이갑제예요. 이 이갑제가 실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측면에서 그 국가에 도움이 되냐면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110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이 측정이 되는 거죠. 너희는 예를 들어 너희는 110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야 하는 세금은 총 110만 원이야 라고 세금이 측정이 돼요. 그런데 이 집 중에 이 110가구 중에 혹시라도 한 집이 도망을 가거나 10집이 도망을 가게 됐을 때 자 10집이 도망을 갔다고 쳐봅시다. 한 집당 10,000원씩을 내면서 110만 원이 나왔는데 10집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한 집당 10,000원씩 걷게 되면 100만 원밖에 걷어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이갑으로 묶어놓고 너희는 110만 원 내야 돼 했단 말입니다. 10집이 도망가면 100만 원밖에 걷어들이지 않게 되고요. 그들은 꼭 110만 원을 채워야 돼요. 그럼 어떻죠? 나머지 집에서 조금씩 도망간 사람들의 몫까지 세금을 내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는 상대가 도망가게 되면 어떤 가구가 도망가게 되면 그가 내야 되는 세금을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망가지 않게 감시하는 체제가 발동이 될 것입니다. 이갑제를 통해서 국가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점은요. 백성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세금이 누락되지 않는 제도를 성립할 수가 있었죠. 즉, 이갑제를 통해서 국가는요. 국가의 재정이 확대가 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국가의 재정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황제의 권한도 강화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홍무제 업적을 배워봤으니 두 번째로는 이 명나라의 전성기를 살펴볼게요. 칠판을 좀 지워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명나라 전성기인데요. 전성기는 영락제 때가 가장 최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영락제는 어린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금능과 낭징지역, 원래 명나라의 수도였던 난징에 분포가 돼 있는 세력들을 억제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새롭게 이주시킨답니다. 어디로 수도를 이주하냐면요. 베이징으로 천도하죠. 그리고 이곳에 자금성이라고 하는 왕이 사는 황궁을 세워요. 이 자금성은 중국이 멸망할 때까지 청의 마지막 황제에 이를 때까지 황제가 살던 곳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중국의 대표적인 그 왕궁으로 많이 관광을 가는 곳이기도 한답니다. 자, 어쨌건 우리 영락제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하였고요. 명나라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는 시기이기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락제 때는 세계 최대의 지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굉장히 많은 지역의 그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었던 신하, 정화로 하여금 해외 원정을 가도록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영락제 때는 정화의 해외 원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정화의 해외 원정을 통해서 명나라가 지배했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동남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베이징을 비롯한 주변 지역까지도 명나라 황제가 지배하게 되는 체제가 마련이 되면서요. 황제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교라는 건 중국인인데요.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밖에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남아시아에는 화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화교들이 진출하게 된 계기는 영락제 때 정화라는 신화를 통해서 시행했던 이 해외 원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명나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명나라의 멸망을 살펴볼게요. 일단 명나라는 꾸준히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의 잦은 침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먼저 우리 몽골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몽골족은 사실 원나라에게
원나라를 세웠다가 명나라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중국 대륙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꾸준히 명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입해 들어오네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둑, 이걸 우리가 왜구라고 표현하죠. 왜구의 잦은 침입을 겪으면서 상당히 위축되기도 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명나라가 가장 휘청되게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서 원군을 출병한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군사력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손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도와준 거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힘이 쇠약해진 명나라를 궁극적으로 멸망시키게 되었던 사건은 이재성이 이끌었던 농민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재성이 농민 반란을 이끌었고요. 이재성의 난으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함께 파악해 볼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 명나라의 건국과 발전과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는 영락때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말기에는 이재성의 난과 같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파악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볼게요. 준비가 되셨죠? 자, 먼저 명나라는 영락때 시기 때 가장 발전하였죠. 활발한 정복 활동의 전개가 되었다. 확인해 주시고요. 해외 원정 동남아시아 단어들의 눈에 띄네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정하겠고요. 화교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상당히 시험에 많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나라를 주제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특히 역사는 흐름으로 정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억해 주세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